예, 반갑습니다. 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NGO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서로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주제인데요.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NGO 대표로서 활동했던 특정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UN 인권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UN, 영어로 COI라고 하는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NGO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태까지 좀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들,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UNCOI를 목표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00이 아니고 2009년경입니다. 2009년경에 처음에는 UNCOI를 바로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제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먼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의 제소, 북한의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 김정일을 제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접근한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UN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UN으로 이 문제를 꼭 가져가야 된다. UN이 아니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국제기구가 없다는 것을 UN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국제형사재판소로 그거를 이제 문제에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국내에 있는 여러 NGO 대표들이 이제 연대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조사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99년도에 편지를 보내면 국제형사재판소가 6개월 정도 기다리면 그 답변이 옵니다. 그럼 그 답변서가 공식적으로 오기 때문에 레터로 그 답변서를 가지고 나중에 유엔에 가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이거를 다이렉트,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 유엔이 나서달라 하는 그런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직접 이걸 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국제형사재판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이 사건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은 연평도가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안에서 저질러진 인권 범죄들은 대한민국 땅, 국제형사재판소 가맹국인 대한민국 땅에서 저질러진 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가맹국이 아닌 북한 안에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바로 다룰 수가 없고, 국제형사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유엔이라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공식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게 2009년경에 그걸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유엔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한 게 97, 8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그러니까 지금 2000년하고 1900년이라고 헷갈리는데요. 1997, 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시작을 했고, 그 2009년, 2010년까지 거의 10여 년 이상 북한 인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프렌드 오거나이제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로 바로 우리가 제소하는 건 안 되고, 유일한 방법은 유엔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국제형사재판소 오피셜 레터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사례, 해외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수단의 다르푸르, 대표적인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 같은 경우, 그 UN COI를 만들어서 이게 안보리로 넘어갔고,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로 제소한 이 example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활동 목표를 UN COI 설립으로 딱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국제연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무슨 코얼리션을 만들자. 이러면 그 코얼리션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얼리션 같은 게 연대체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이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이랬기 때문에 뭐 조금 가다가는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라도 달성 가능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UN COI를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달성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 UN COI를 목표로 그 인터내셔널 코얼리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UN 총회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UN COI를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UN의 General Assembly 총회를 통해서 이걸 통과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UN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UN 사무총장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분들은 UN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북한 인권 COI를 사무총장 직권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이해관계나 이게 맞물려 이게 UN COI를 만드는데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직권으로 COI를 만드는 게 더더욱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왜 처음에는 UN 인권이사회를 타겟으로 안 삼았느냐. UN 인권이사회는 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이 노스코리아 프렌즈들이 처음에는 그 이사국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이걸 추진할 경우는 강력한 반발이 붙을 수 있다 하는 판단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럼 왜 UN 총회였느냐? UN 총회에서는 2004년부터 거의 7, 8년간 계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해마다 갈수록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UN 총회에서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엔 2009년에서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문제는 UN 총회를 타겟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UN 가맹국이 200몇 개국이 되니까 그 가맹국들이 다 그 투표권이 있잖아요. 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한 표 한 표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코얼리션 성격이 가능한 많은 나라의 NGO들을 묶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가능한 많은 나라. 왜냐하면 그 200 몇십 개 나라들이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ICNK가 2011년이죠. 2011년에 동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때 열린북한 방송 대표로 그 여러 그 미국, 유럽 같이 했던 그런 이제 동료 외국 NGO들하고 힘을 합쳐서 ICNK를 만듭니다. 그 ICNK 목적이 UN 총회에서 COI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때 15개국에 45개 정도 인권단체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권단체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해서 휴먼 라이츠 와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리고 FIDH라고 유럽에서 제일 큰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이런 데를 다 이제 이야기를 설득이 돼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원래 코얼리션을 만든 건 있지 않습니까? 대체의 경우에 주도하는 단체만 열심히 일하고 가입된 단체는 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COI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와치 같은 경우에는 방콕에 있는 아시아 본부, 도쿄 지부, 제네바 지부, 여기 거의 열정적으로 COI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FIDH도 COI 자료, 당위성, 이런 보고서 2012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런 집필을 했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CSW인데요.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라는 단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나라별로 입장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과 10년에 저하고 몇몇 단체 대표들이 이제 쭉 나라별로 돌아다닙니다. 입장이 있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동의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라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가서 외교부랑 이야기하니까 UNCOI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 이유는 뭐냐면 북한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로 당시에 북한하고 다이얼로그가 진행 중이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UNCOI를 추진하게 되면 이 다이얼로그가 깨진다. 그래서 일본은 이 멀티레터럴,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접근, 납치 문제 접근보다는 북한하고 다이렉트 협상으로 이런 접근을 선호한다 해가지고 일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지금 놀랍고, 한국은 당시 이제 MB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긴 했지만, COI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부에서는 또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외교부 분들 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교부의 특성들은 뭐예요? 외교부는 다른 나라랑 주로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를 외교부가 직접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육자회담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인데, UNCOI를 추진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육자회담에 북한 참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소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도 똑같습니다. 미국 입장도 이건 이제 프라이어리티 문제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핵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였기 때문에 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COI 문제를 꺼내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찬성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럽을 다녔습니다. 유럽을 다녀보니까 개별 국가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프랑스도 그랬고, 스위스도 그랬고, 벨기에도 그랬고,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철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 찬성을 한다고. 그런데 놀란 거는 EU 커미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EU 커미션은 EU에서는 일종의 government administration 아닙니까? 그럼 EU 커미션이